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패주하는 군대의 토막난 행렬이 이 도시를 지나갔다. 그것은 부대라기보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병사들은 누더기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 몹시 지저분했다. 모두 지친 듯 보였고 걸음을 멈추면 곧 쓰러질 것 같았다. 특히 총이 무거워 등이 구부러진 동원병들이 눈에 띄었다. 프로이센이 루앙으로 몰려오고 있대요. 설마. 전쟁에 지고 후퇴하는 군인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맨 뒤에 따라오던 부대마저 생스베르와 브루아시아르를 지나 퐁오드베르로 가기 위해 센강을 건너갔다. 장군은 이 오합지졸과는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었고 그의 전설적인 용맹성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패배하여 줄의 맨 뒤에서 2명의 전속 부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깊은 정적이 공포에 사로잡힌 침묵의 도시 위에 감돌았다. 무기력해진 중산층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정복자들을 기다렸다. 생활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기다림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차라리 적이 빨리 오기를 바랬다. 프랑스군이 지나간 다음 날 오후 프로이센 기병들이 빠르게 도시를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도로를 통해 프로이센군이 딱딱하고 리듬 섞인 발걸음으로 포장된 도로를 울리며 하나 둘 도착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구령들이 죽은 듯 적막한 집들을 따라 퍼져갔다. 프로이센군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약탈해 가겠지. 닫혀진 덧문 뒤에서는 수많은 눈들이 전쟁의 권리로 도시와 재산과 생명의 주인이 된 승리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들은 깜깜한 방에서 온갖 지혜와 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대홍수나 살인적인 대지진이 몰려오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문 여시오!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뭘 그리 꿈을 대는 거요? 집집마다 소수의 분대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곧이어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건 침략 뒤의 점령이었다. 정복자에게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야 할 패자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얼마 뒤 처음 느꼈던 공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침착을 되찾았다. 여러 가정의 식탁에서 프로이센 장교와 함께 식사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태생이 점잖은 자도 있었다. 자,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전쟁 중이라 대접할 게 없습니다. 전쟁이란 건 다 그런 거죠. 게다가 점령까지 당했으니 프랑스와 프랑스인에게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처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제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마워했다. 게다가 언젠가는 그의 보호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비비를 맞춰주면 어쩌면 숙박을 떠맡아야 할 병사의 수효를 줄여줄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일부러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근데 여보, 다른 사람들이 우릴 욕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프로이센 군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닌가 해서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야만족처럼 함부로 굴 수는 없지 않소. 프랑스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집에 머물 동안은 친절을 보여줍시다. 도시 자체도 점점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들은 프랑스 장교들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미묘하고도 알 수 없는 그 무엇, 견디기 어려운 이상한 분위기. 냄새가 퍼지듯 침략의 냄새가 감돌았다. 그 냄새는 집과 공공장소를 채웠고 음식의 맛을 바꿔놓았으며 야만스럽고도 위험한 아주 먼 부족 국가로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게 얼마야? 겨우 이걸 내놓다니. 당신 죽고 싶어? 아이고, 그거 좀 살려주시오. 요즘 포도주 판매가 부쩍 줄었습니다. 죄다 맥주만 찾는 바람에. 아무리 그래도 이걸로는 부족해. 5배를 더 내시오. 정복자들은 많은 돈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언제나 내줘야 했다. 그들은 부자였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인들은 어떤 손실이든 더군다나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 고통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침략자들은 엄격한 규율로 도시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지만 잔혹한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담해졌다. 이고장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장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는 르아브르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었다. 르아브르. 거긴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거긴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 포도주 값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르아브르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키예프까지만 가면 됩니다. 출발 허가증을 좀 만들어 주시오. 사람들은 이미 사기어 놓은 프로이센 장교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사령관으로부터 출발 허가증을 얻어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커다란 합승마차 한 대가 이 여행을 위해 예약되었고 10사람이 마차 회사에 이름을 등록해 놓았다. 그들은 화요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기로 했다. 영하의 날씨가 땅을 얼어붙게 했고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 새벽 4시 반 여행자들은 마차를 타기 위해 노르망디 호텔 안뜰에 모였다. 그들은 아직도 잠이 덜 깼고 덮개를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이 서로 알아보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갔다. 아내를 데리고 갈 생각이요. 나도 데려갈 건데. 우린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프로이센 군이 르아브르까지 오면 영국으로 갈 생각이지요. 일행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등불을 든 마구간의 하인이 침울한 말의 고삐를 끌어당겼다. 그는 술의 양쪽에 끌채 안으로 말을 밀어넣고는 가죽 멍에를 씌웠다. 그리고 말의 주변을 돌며 마구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두 번째 말을 데리러 가던 하인이 이미 눈으로 하얗게 된 여행객들을 보고 말했다. 왜들 마차에 타시지 않습니까? 눈은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아하하, 그럼 되겠네요. 자, 어서 마차에 탑시다. 어? 이야기를 나눈 세 남자는 아내를 안쪽에 앉히고 뒤따라 마차에 올라탔다. 알아보기 힘들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도 한마디 말도 없이 순서대로 나머지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타셨습니까? 예, 다 탔어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예! 마차는 천천히 어렵게 나아갔다. 바퀴가 눈 속에 파묻혔다. 차체가 둔탁하게 삐걱거렸다. 말들은 미끄러지고 헐떡거리며 김을 뿜어댔다. 날이 서서히 밝아왔다. 마차 안의 사람들은 이 새벽의 음산한 여명 속에서 서로를 호기심 있게 쳐다보았다. 저잔 그랑폰과의 포도주 도매상인 루아조로군.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다니 역시 수완이 좋아. 옛날에 가게 점원이었던 루아조는 사업으로 파산한 주인에게서 그 영업권을 매수하여 돈을 벌었다. 그는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교활한 사기꾼, 술책에 능하고 쾌활한 전형적인 노르망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 루아조,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키가 크고 여장부처럼 생긴 저 여자가 아내군. 구두쇠처럼 돈을 모으고 상점에선 큰 역할을 하고 있다지? 그 옆엔 카레 라마동 씨가 앉았네? 유력한 인물인 카레 라마동은 실 만드는 공장이 3개나 되고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누아르 수상자이며 도의회 의원이다. 남편보다 훨씬 젊은 카레 라마동 부인은 루앙의 주둔군에 파견된 명문 가정 출신의 장교들에게 위안이 되는 여인이었다. 아주 작고 귀엽고 예쁜 이 부인은 모피 속에 몸을 움츠리고 마차의 초라한 내부를 한심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저 노신사는 몸가짐에 온갖 기교를 부려 앙리 4세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위베르트 브레빌 백작이야. 이 가문의 영광스런 전설에 의하면 앙리 4세가 브레빌 집안의 어떤 부인을 잉태시켰는데 그로 인해 그녀의 남편은 백작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낭트의 보잘것없는 선주의 딸과 결혼한 건 언제까지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인품이 훌륭했고 손님들을 잘 접대했으며 루이 필립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귀족들은 그녀를 환대하였다. 백작 부인 곁에 앉은 수녀들은 기도 시합 중인가? 주기도문과 아베 마리아를 중얼거리며 열심히 묵주를 돌리고 있네. 두 사람의 수녀 중 한 사람은 얼굴 한가운데 퍼붓는 파편을 맞기라도 한 듯 천연두 자국이 심한 늙은 수녀였다. 다른 수녀는 예쁘면서도 병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 남자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자는 잘 알려진 민주주의자 코르뉴데였는데 저명 인사들에게 공포의 존재였다. 20년 전부터 제과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동지들과 함께 먹고 마셔 없앴다. 코르뉴데 좋지. 재산을 날린 걸 혁명적 소비라고 했지. 전 재산을 투자를 했으니 공화제가 된 후 한 자리 받는 건 당연한 것이 뭐. 도지사로 임명됐지만 관청의 주인으로 머물러 있던 청년들한테 쫓겨나고 말았잖아. 아기가 없고 남의 일 봐주길 좋아하는 코르뉴데는 방위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비길 데 없이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어진지가 필요하게 될 르아브르로 가는 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저 여자 불두쉬프였어. 여자는 매춘부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의 여자로 불두쉬프,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갑자기 살이 찐 것으로 유명했다. 팽팽한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옷 속에서 유방이 불룩한 여자는 그런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인기가 있었다. 그녀의 싱싱한 모습은 보기 좋았다. 잘 익은 빨간 사과라고 해야 할까? 아니, 막 피어나르는 모란꽃 봉오리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얼굴이야. 크고 멋진 검은 두 눈이 짙은 속눈썹으로 덮여있고 입술도 자꾸 매력적이지. 그 밖에도 장점이 많다던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숙한 여자들 사이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창녀와 같이 앉아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의 수치라니까요. 저런 여자들은 수치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불드슈프가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싸늘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자 주인은 곧 깊은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부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 창녀의 존재가 갑자기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친밀감까지 느끼게 했던 것이다. 파렴치한 창녀에겐 정숙한 유부녀의 위엄을 보여야 해. 세 남자들도 코르뉴데를 보고 보수당원의 본능으로 가까워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투로 돈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다. 사회적 지위는 다르지만 돈 때문에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끼며 가진 자들의 위대한 동지의식을 느낀 것이다. 마차가 너무 느려서
아침 10시가 되었는데도 40리 밖에 가지 못했고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토토에서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이러다가 이거 밤이 되기 전에 거기 도착할 수도 없겠는데요. 그럴 것 같군요. 정말 큰일입니다. 아침도 먹지 못했는데. 그때 마차가 눈구덩이에 빠져 끌어내는데 2시간이 걸렸다. 오후 1시쯤 되자 사람들은 무엇이든 좀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시시각각으로 대화를 삼켜버리곤 했다. 제기라, 이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누가 그 햄 한 개만 주면 내가 1000프랑 내놓을게요. 아니, 당신은? 사실은 나도 기분이 좋지 않소. 이걸 어쩌다가 먹을 걸 가져올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게 말이요. 먼 길을 떠나면서 먹을 걸 준비하지 않다니. 여기 럼주가 있는데 목을 좀 축이시죠. 난 됐어. 나도 괜찮소. 보수당원이 민주주의자가 주는 술을 마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럴 리가요. 그럼 목 좀 축여볼까? 좋다. 두 수녀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중얼거리던 걸 그치고 눈을 꼭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3시경 마을 하나 보이지 않는 끝없는 벌판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불드 쉬프는 재빨리 몸을 굽히고 의자 밑에서 흰 수건으로 덮여있는 큼직한 바구니 하나를 꺼냈다.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일부를 마칩니다.